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한 여성. 그녀의 자녀들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단서는 턱없이 부족했고 사건 초기에는 유력한 용의자조차 찾기 어려웠죠. 하지만 경찰은 결국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아냅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런던 남서부 템스강 연안에 위치한 킹스턴 로열 자치구의 킹스턴 힐. 이곳의 거리 양옆으로는 수많은 나무와 아름다운 수선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과거 1881년 이곳에서는 킹스턴 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이 사건을 압도적인 전력 차이의 싸움이라고 부르며 비무장 상태의 경찰관이 직면한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찰관들은 보통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 2006년 11월 29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22살의 티나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티나의 20살 남동생 타마르가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인 라일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티나는 집 문이 열려 있고 집안에 불도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티나는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발견했는데 특히 화장실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과 거실 복도 사이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라일라를 발견했죠.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티나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티나의 남자친구와 남동생은 모두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라일라에게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라일라는 투팅에 있는 세인트 조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라일라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라일라의 남편 모리스도 소식을 듣고 밤새 서둘러 돌아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일라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런던 경시청 살인사건 전담반의 수석조사관 필 아담스가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현장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했죠. 집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강제로 파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면식범의 소행이거나 라일라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거나 혹은 애초에 문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관문 안쪽의 잠금장치 손잡이에는 휘어진 열쇠가 꽂혀 있었고 손잡이와 열쇠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죠. 복도와 화장실 곳곳에도 핏자국이 있었고 화장실 벽에도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부터 거실 바닥까지는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티나의 진술에 따르면 라일라의 옷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부적절한 목적을 가졌거나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핸드백 안에 있던 시계, 보석, 은행 카드 등 귀중품은 전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복도, 주방, 그리고 거실에는 피가 묻은 여러 개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죠. 신발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거실의 커튼봉은 뜯겨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뚜렷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커튼과 라일라의 핸드백에서는 혈흔과 함께 스웨터의 옷감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라일라의 가족들이 급박하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던 탓에 현장이 다소 훼손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일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여서 경찰의 조사는 더욱 난항을 겪었죠. 킹스턴 힐은 원래 범죄율이 매우 낮고 강력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우거진 나무들 덕분에 많은 부유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죠.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If you don't have a car, I mean, you've got to use a bus. So there should be signs on every bus stop saying that this is potentially something, well, this is happening in the area right now. So quite angry. It's the first time any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We've lived here over 40 years. 아담스 조사관은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킹스턴힐 주민들의 안정감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라일라 레스크는 이집트 출신으로 사건 당시 51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모리스와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으며 22살 딸 티나와 20살 아들 타마르 남매를 두었습니다. 티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타마르 역시 캠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라일라는 과거 방송국 번역가로 일했고 나중에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모리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주변 사람들에게 라일라는 단정하고 친절한 여성이자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완벽한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일라가 습경을 당한 시간은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부적절한 신체적 침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라일라는 머리에 최소 7번 이상의 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콧대와 눈썹뼈가 함몰되었고 머리 뒷부분 역시 심한 충격으로 큰 상처를 입었죠. 특히 보고서는 범인이 맨손으로 이러한 치명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매우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이했습니다. 피해자가 습격당한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녀의 딸, 아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였기 때문이죠. 이 세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만나 다 함께 라일라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세 사람이 서로의 확실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고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아담스 조사관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라일라의 남편 모리스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희생자가 된 사건에서 가장 친밀한 이성이 범인일 확률이 70%를 넘기 때문이죠. 게다가 조사 결과 라일라와 모리스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6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집과 적지 않은 가족 예금 등 재산 분할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경찰은 모리스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그는 이집트에 머물고 있었기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죠. 오히려 그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청부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스 조사관은 모리스를 소환해 신문했죠. 모리스는 아내와의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에게 집을 넘겨주고 두 자녀에게도 일정 금액의 돈을 남겨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깊은 가족애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결코 라일라를 해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는 신문 내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험 많은 아담스 조사관이 보기에 모리스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리스의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수상한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이것만으로 모리스의 혐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모리스의 범행 가담 여부를 떠나 일단 현장에 있었던 범인을 잡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 심리학자 도나 박사는 사건 현장의 정황을 분석한 후 청부살인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라일라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아직 사망하지 않았고 그녀가 입은 상처들 역시 확실하게 목숨을 끊으려는 뚜렷한 의도라기보다는 범인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개인 행동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목적이 분명한 공모살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뜻이었죠. 다시 말해 무작위 살인사건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사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수사 방향이 정해지자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 영상을 통해 라일라의 마지막 퇴근길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도로의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대중교통의 CCTV 시스템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죠. 라일라는 생활 패턴이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거의 동일한 일상을 보냈고 비슷한 시간에 정해진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해 출퇴근했습니다. 라일라는 코번트 가든에 있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다른 직원들보다 늦은 저녁 7시쯤 퇴근했죠.
그녀의 회사는 사우스뱅크 지역에 있었고 킹스턴힐에 있는 집까지는 약 14.5km 떨어져 있어 평소라면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퇴근길은 환승이 필요했고 여러 경로가 있었지만 그녀가 선택하는 경로는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워털루역에서 사우스 웨스턴 철도의 하운슬로 루프 라인 기차를 타고 내정거장을 이동해 퍼트니역에 도착합니다. 역에서 나와 85번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85번 버스를 타고 13정거장을 지나 로빈후드 스트리트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이 정류장에서 라일라의 집까지는 불과 800m 정도의 거리였죠. 경찰은 라일라의 퇴근 경로를 따라 도로, 역, 버스 내부 등 모든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방대한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매우 험난한 작업이었지만 경찰은 범인이 기차나 버스에서부터 라일라의 뒤를 밟았고 그녀가 문을 여는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표적이 되어 미행당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라일라의 규칙적인 출퇴근 동선이 범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분석은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수사 방법이었죠. 경찰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CCTV 영상 화면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 라일라는 짙은 갈색 가죽 코트와 짙은 색 부츠를 신고 있었고 손잡이가 달린 핸드백과 여러 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흰색과 보라색이 섞인 제법 큰 쇼핑백도 있었죠. 경찰은 누군가 영상 속 버스에 동승했던 사람을 알아보거나 유용한 제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오랫동안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가 바뀐 2007년 1월 살인 및 강력 범죄 전담반의 사이먼 모건 경정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내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중 상당수는 지역 주민이거나 사건 당일 밤 그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 중 누군가는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 터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라일라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용기 내어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결정적 제보에 1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우슬로 루프라인 기차에서 라일러를 따라 환승한 승객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85번 버스 내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라일라는 7시 21분에 버스에 탑승했고 21분 후 로빈후드 스트리트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우 편안해 보였고 표정에도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2층 버스의 계단 옆에 서 있던 라일라는 잠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하게도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라일라가 하차할 때 남성 승객 3명이 그녀와 함께 로빈후드 스트리트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3명의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3명 중 2명은 언론에 보도된 시스템의 화면을 보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고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의 남성은 아직 찾지 못했죠.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백발이었으며 나이는 50대에서 60대 사이로 추정되었고 손에는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이 남성을 찾기 위해 사방을 수소문했죠. 결국 이 남성 역시 스스로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TV나 신문을 잘 보지 않았던 그는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을 통해 전해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남성 역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의 개입은 잠재적인 목격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오랜 수사에도 진척이 없자 사람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미행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 방향을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라일라의 뒤를 밟아 집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현관문을 부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들을 수없이 다시 확인하며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 현장이 완벽히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과학수사대 연구실에서는 피해자 가족, 구급대원, 심지어 동료 경찰관들이 남긴 혼잡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비제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법의학 전문가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현관문 안쪽 손잡이에 꽂혀있던 피 묻은 구부러진 열쇠에서 신원 미상의 반쪽짜리 지문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지문은 합법적으로 집에 출입했던 그 누구의 지문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열쇠에 혈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문은 범인이 집에 침입할 때가 아니라 사건을 저지르고 집을 빠져나가려 할 때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혈흔 덕분에 이 지문이 사건 발생 이전에 남겨진 무관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죠. 거실 커튼과 라일라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스웨터 옷감 섬유가 열쇠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유는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스웨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서 물건을 만질 때 스웨터 소매로 손가락을 감싸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곳곳에서는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범행 직후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 열쇠를 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옷감 밖으로 완전히 가려지지 못했고 결국 지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열쇠가 심하게 휘어진 것만 봐도 당시 범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허둥지둥 됐는지 알 수 있었죠. 경찰은 이 발견에 한껏 고무되었지만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지문이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식으로는 일치하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과학수사대 연구실은 전례 없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문들의 일치율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 범인의 반쪽짜리 지문과 데이터베이스 내 지문들의 동일한 부분만을 잘라내어 대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시도된 적 없는 작업이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작업량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찰은 대조 범위를 좁혔죠. 범행 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폭력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의 지문 기록을 역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과학수사대 연구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일치하는 지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9살의 로이드 에드워즈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전과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에 금지된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횟수는 많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죠. 경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이미 최근 저지른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일라가 습격당했던 그 사건 당일 에드워즈는 이전 빈집털이 범죄로 인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전자발찌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만 그가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였고 그 외의 시간에 에드워즈는 자유의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에드워즈를 신문했죠. 에드워즈는 신문 내내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통행금지 시간이 되기 전에 빈집털이를 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라일라의 집에 현관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잠시 동태를 살폈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슬쩍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여성용 핸드백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현금 60파운드를 챙겼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옆 화장실에서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렸고 화장실에서 라일라가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에드워즈를 본 라일라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그는 비명을 멈추게 하려고 라일라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계속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고 당황한 그는 라일라를 화장실 쪽으로 밀치며 2대를 더 때렸다고 주장했죠. 집안의 소란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거실 커튼을 치려고 했지만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커튼봉이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겁이 난 그는 더 이상 물건을 뒤지지 않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 잠금 장치가 익숙하지 않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겨우 문을 열고 도망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에드워즈의 답변은 꽤 완벽해 보였고 사건 현장의 상황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했죠.
하지만 참혹했던 라일라의 부상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찰들은 그가 진술 과정에서 교묘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빈집털이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어차피 그에게 절도는 밥 먹듯이 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라일라에게 가한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는 그저 가볍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라일라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죠. 자신의 범행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정의하려는 교활한 속셈이었습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같지만 과실치사의 형량은 살인에 비해 훨씬 가볍기 때문이죠. 게다가 에드워즈는 신문 중에 자신이 복싱을 배웠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강력한지 스스로도 몰랐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저 비명을 지르는 라일라에게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렸을 뿐이며 단 몇 번의 타격으로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죠. 에드워즈는 겉으로는 범행을 자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악랄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에드워즈가 이미 형량을 줄이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에게서 더 이상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가 범인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 인정할 수 있는 에드워즈의 명백한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법정에서 에드워즈의 변호인은 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라일라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절대 그녀를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시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측의 리처드 휘트엄 검사는 변호인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혹했던 사건 현장 사진들을 법정에 꺼내들었죠. 사진 속 화장실 바닥과 벽에는 엄청난 양의 피가 낭자했고 벽 타일에는 피해자 머리에 피부 조직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고인 핏자국의 너비는 무려 1m에 달했습니다. 현장은 일반적인 살인사건보다 훨씬 더 끔찍했죠.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자비 없이 폭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도 생명이 위험할 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게다가 에드워즈는 폭행 후 라일라를 끌고 갔으며 가족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라일라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폭행 직후 그녀가 이미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에드워즈의 말대로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최소한 구급차를 부르거나 무언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매몰차게 버려두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현장을 떠날 때 그는 라일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잔혹한 범행의 세부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변론을 들은 배심원단은 길고 신중한 논의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과실치사를 주장하던 변호인의 주장을 완벽히 뒤집었습니다. 결국 로이드 에드워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최소 16년 동안은 가석방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도 에드워즈를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0일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에드워즈는 런던 게트윅 공항 북측 터미널에서 또다시 현금 100파운드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남측 터미널 상점에서는 그의 공범인 사빈 알렉산더가 담배 몇 보루를 훔치다 덜미를 잡혔죠.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각각 8개월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아주 사소한 빈틈으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동네는 안전하니까 잠깐 문 열어둬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모습은 참 씁쓸함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